그날, 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죽기 전까지도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70을 넘었고 외부 활동을 하기에 지쳐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다 보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 채널에 들어와 사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듣던 우리 손녀가 사연을 쓰도록 요청하여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손녀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었는데 들을 때마다 손녀가 항상 기가 막혀서 어디 라디오에 사연을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 집안 흉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내게 참으로 어디서 나온 맛있는 세상을 잘 이겨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는 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만날 수 있도록 손길로부터 만났고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3살 때 시집을 왔는데 우리 집안이 조금 어려웠던 편이라 자산을 줄여야 하는 친정 부모님이 나를 손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많이 시집을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 손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지 3번 만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게 상당히 호감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23살 때 결혼해서 28살이 돼서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당시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우리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어요. 아이가 없는 딸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편안하게 살아 라는 말씀을 계속 떠올리며 우리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부러워했죠. 시아버지는 연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질투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에 뒤를 안았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어 입양을 결정했어요. 어느 날 2살짜리 아이를 선물 받았죠. 떨어졌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물어보면요.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시아버지의 연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결혼 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 어디서 왔는지 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떨어져 있어 뒤뚱거리고 있네요. 현관문은 철문으로 우르르 울리는 소리에 혹시 모르는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얇은 옷만 입고 덜덜 떨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 어디 갔어? 추운데 이렇게 얇은 옷만 입고 놀고 있었어 하다가 울음 터진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듯 어리서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 쳐다보시더니 며느리가 어디다가 갔어요? 왜 갑자기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나 라며 놀라셨어요. 그래 말이에요. 어디가 사람 가져온 것 그 사람이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옷을 걸치고서 놀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있을 텐데 찾으러 오겠거든요. 잠깐 아이를 부탁받았다 생각하고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면서 되새김질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아이였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 아이의 행동 때문에 아이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 줄 밑줄을 그었고 이름과 나이를 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랬어요. 즉시 아이를 데려다 병원에 데려가 금순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온 부모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 주려 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잘 키워져서 감사하다 끝까지 신경 써 줄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 손을 펴고 있으면서 웃는 표정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마 아이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듯 어리서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 쳐다보시더니 며느리가 어디다가 갔어요? 왜 갑자기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나 라며 놀라셨어요. 그래 말이에요.
어디가 사람 가져온 것 그 사람이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옷을 걸치고서 놀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있을 텐데 찾으러 오겠거든요. 잠깐 아이를 부탁받았다 생각하고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면서 되새김질하기 시작했어요.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 입양한 경우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도 말이야, 불쌍한 아이를 경찰에 데려다 주면 어차피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다른 가정에 입양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정말 끌리는데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키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돌아와 아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아이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집 앞에 의도적으로 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고아원에 돌려놓으면 아이는 평생 친부모를 찾기 힘들 것이고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한 방울 눈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7개월 된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면 눈물이 흐를 텐데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게 이상했죠. 시어머니의 다리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어서 시어머니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진짜 세상이 밝아졌어요. 같구나. 정누이가 키우기 싫으면 내 믿으로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싶다. 고집을 부린다면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신이라도 새 줄 알았다니까. 평소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성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아원에 내버려 둘 수 없다면서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다. 시아버지도 얌전한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 결심한 듯이 이야기를 한다. 어차피 입양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우리 집 앞에 버린 아이와 키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아원에 가도 마음을 빼앗을 아이를 만나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해 내 손주로 삼고 싶다고 했다. 결국에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찾아올지도 모르는 찐한 부모를 위해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았다. 일부러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면서 아이와의 깊은 인연이 피어났다. 아이가 크게 성장했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했다. 부리지 않고 아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이야기예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국 입양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힘들게 싸우며 얻은 행복은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저희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힘든 일들도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끈질긴 노력과 사랑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태양이 비추는 날만이 아니었어요. 한솔이가 어릴 때 우리 집으로 왔고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연탄 사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연탄 사업을 접고 시멘트 사업에 투자하였고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한솔이는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반장도 자주 맡아서 우수한 학생으로 손꼽혔어요. 이렇게 한솔이는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인근 사람들은 그녀가 입양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불임 부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리고는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입양된 사실을 모를 만큼 혼란스러운 일이었죠.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현재 입양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시대는 어쩌면 언제나 시시했었어요. 병이라는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받기도 했고 입양하면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적이 우수했죠. 다른 아이들처럼 문제를 일으킬 일도 없었고 우리를 함부로 만지지 못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항상 만년 2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양 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교실에서 그녀와 싸울 수밖에 없었죠. 한솔이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와 소통할 수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 교실에는 그녀와 그 학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알지 못해서 수긍하지 않으면서 뒷이야기를 시작했죠.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한솔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학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이 난리를 일으키고 울며 떠들다가 결국 저를 학교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난리를 쳤는데 이윤도 모 씨는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반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를 때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자마자 크게 날뛴 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싸움을 이어나가지 않은 것도 낫고 한 손가락으로 때린 것인데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도를 갖고 교실에서 여학생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차별하고 편애한다면 아이들은 차별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1등만 발휘해준다면 어떻게 작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나눠 차별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델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다루는 방식은 없는 거요. 처음으로 여학생이 면박하여 보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잘못입니다. 정아도 어깨를 한 대로 불쾌 아이를 다침. 그래서 애원할 수 있겠구만. 근거로 한솔이가 면합할 당에 그렇게 마주보지만 계속 참아낼 수가 있었을 거야. 우리 한솔이도 잘못. 하지만 그 여학생이 내가 이렇게 손을 부딪힌 것은 내가 틀린 것 중에 요 민증이 그렇게 들릴 수 있어 이성재가 지장만 떨면 터물대로 사과하는 이나나를 찾지 않아요. 한솔이에게 돌돌 말리며 이했던 것은 잘못이고 더 이상 그럴 일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치만 저 여학생이 나를 보며 아이들과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하는 나라도 됩니다. 앞에서 맞은 방법으로 저도 역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말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잘못한 거면 그쪽이 거짓말을 한 것이 맞는데 우리 아이가 사실을 말했다면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죠? 부모니까 사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마저도 상처받는 우리 아이를 보기 싫어요.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을 한 학생은 저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 거죠? 제 여학생의 말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나은 우리 아이니까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해야 해요. 아이들이 자격지심으로 가정 환경을 욕되는 행동은 나쁜 짓이에요. 자격지심은 왜 우리 아이에게 생겼을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매력적이며 집안일도 잘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긴 것일까요? 부모가 뭘 못해주는데 우리 아이만 일일이 챙겨주니까 부러워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말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머리카락을 잡아서 잡아뜯으려 했던 걸로요. 겨우 맞고 그날의 상처를 가지고 집에 오는데 우리 아이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네요. 엄마, 죄송해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욱해서 실수로 했어요. 다음에는 조심할게요. 죄송히 할 것 없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아니지만 내를 키우며 더 아끼고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한 말을 다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당당해져라. 알았어. 그러고 나서 한솔이는 정말 조용히 공부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시험을 항상 100점을 받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항상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솔이는 수능이 시작된 지 얼마 안에 수능을 보러 가게 되었고 정말 갑자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군대에도 다녀왔는데 군대에 가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 다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제대했어요. 그러한 때들과 함께한 시간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한솔이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솔이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찾아왔는지 모르게요. 가족들이 끊임없이 그 집에 있었고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고른 집이었고 많은 추억이 담긴 집이었죠. 그 집이 마음에 들었기에 이사를 가기가 어려웠어요. 집이란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 집에는 많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편 받을 때 집주인을 알 수 있었죠. 그 소리가 나오는 집 앞에 서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정작 필요한 말들은 머릿속에서 김이 모두 날아가 버렸죠. 함께 이야기하기로 한 책의 속세계가 유난스러운 모습을 띠게 돼버렸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당황하며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뒤에 친모가 나한테 말해주었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모든 사건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고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친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마주한 이 순간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던 인연이 재논 건 같은데 한마디로 모습을 가득 채웠고 마침내 피어나는 꽃이 된 거죠. 어쩌면 운명이 우리를 이때 일하는 곳으로 이끈 것일지도 몰라요. 요점은 이 사건 덕분에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민호를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이은혜의 그 서류 봉투 나중에 정말로 꼭 힘든 일 있으실 때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만 발에 모터가 달린 건지 후다닥 사라지는 거 있죠. 골목길 바깥으로 나가고 나서야 한 소리가 나와서는 엄마 누군데 뭐야 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저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친모가 찾아왔는데 제 욕심에 아이 뺏길까 봐 한 소리 보고 가라는 말도 못한 죄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고요. 한 소리가 저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수만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엄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우편 배달보라도 왔던 거예요. 아, 아니다. 얼른 들어가자.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밤에 남편이랑 자려고 누워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한솔이 친모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 친모 맞아요. 생긴 게 한솔이랑 똑 닮았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키웠지만 낳아준 엄마는 얼굴부터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한솔이 친모가 찾아왔다고. 아니 이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거야? 한솔이도 알아 만났어. 아니요. 참 나도 못된 게. 친모가 찾아왔는데 내 욕심에 얼굴 한 번 못 보여주겠다라고 서류를 하나 주고 갔어요. 옷장에 넣어 두었는데 힘들 때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솔이를 그동안 잘 키워.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남편은 너무나 고맙다는 뜻이라 계속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참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돼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결국 30분 동안 말없이 서성거렸지만 남편이 먼저 거실로 나와서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며 시부모를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기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하며 나오셨을 때 서류 봉투를 꺼내서 거실에 내려놓으니 가족들이 다 궁금해하며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아까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 봉투야. 아니야. 이게 뭐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한솔이 모친이 집에 찾아왔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셨죠. 우리 집에 한솔이 모친이 왔다고? 이 봉투는 한솔이 모친이 두고 가신 거야? 아니, 한솔이 모친이 못 가셨어요. 우리 모친이 당황해서 파악하지 못하고서 아들 한소아에게 날아오셨다. 한소아는 놀랐지만 얼굴을 보니 입이 벌어진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대단히 죄송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식,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를 빼앗겠다는 생각에 모친이 왔는데도 어린 충격을 받았어. 그래도 나를 보러 나오라 무선 충격으로 발표를 못 해낼 정도로 부끄러워. 정말 미안해. 지봉 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니 결국 해야겠죠? 부인하다. 제 신경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봉투를 열어보는 것을 꺼려해요. 그냥 놔두세요. 나를 버린 어머니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에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한솔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한솔이가 내게 신뢰를 줄 때까지는 친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말이에요.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남편이 내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해주고 시어머니도 걱정한 표정으로 보셨어요. 한솔이가 친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봉투는 그냥 묻어두자고 해요. 한솔이는 누가 뭐라 하든 우리 자식이고 우리가 마음과 사랑을 담아 키운 우리 자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모가 찾아온다고 해도 가질 생각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저 먼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날부터는 한솔이의 기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밥을 깨작깨작 먹고 멍청하게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멍하니 여러 날을 보내죠. 아마도 친모가 찾아온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 것 같아요. 결국 10일이 지나서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열어보자고 했어요. 여보, 그냥 우리끼리라도 봉투를 먼저 열어봐요. 한솔이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인데 혼자 고민하게 하는 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우리 나이도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한솔이에게 이 봉투에 어떤 것이 들었는지 들어봐주기를 바래요. 그러자 다른 곳에 가기로 한 것을 만난다면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제가 한 말은 엄마에게 갈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겠지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봉투를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곤란할 때 봐야 하는 것만 뽑아낼 일이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것은 한 말이 진짜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저의 걱정과는 달리 한 말은 점차 돌아오고 한 이후에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멘트 사업을 했었잖아요. 금리가 빨라지면서 자금을 모아두었지만 건축 업무가 줄어들어 시멘트 사업조차 위태로워졌어요. 해외에서 건물을 지을 줄 알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빚이 쌓여버렸고 갚을 능력이 사라졌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큰 타격을 입었고 돈 회수를 시작했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차도 팔고 펀드를 취소하고 한말은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이 사는 곳부터 담보로 내놓게 되었어요. 단 침실 하나에 살아가게 되어 부모님은 친척에게 가게 되어 너무 불편했어요. 그 시기가 우리 가족의 최악의 때였던 것 같아요. 시모도는 친척집에서 매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남편이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봉투를 열어보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열어봤어요. 그 봉투 안에는 보험증서와 통장 2개,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통장에는 공부와 결혼을 위한 돈이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에는 민호가 장가가는 걸 못 볼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고 뒤늦게 사과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갑시입니다. 저희가 죽게 되면 그동안 우리 민노를 대신 잘 키워주신 갑씨한테 생각하고 두 분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제야 보험증서에 적힌 친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친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발벗고 수소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연락을 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고 했어요. 의료 기록에 이름이 있어서 찾을 수 있었지만 생활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리저리 수소문에 찾았지만 어쨌든 지방에 있는 저렴한 요양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께 말했고 시부모와 함께 병원에 찾아갔어요. 친모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병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죠. 친모는 중증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거기까지 찾아올 거란 생각을 못했겠죠. 마지막으로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거의 발작을 일으킬 지경이라 간호사를 불러야 했어요. 겨우겨우 침착하게 했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우리 아이 민우가 아니라 한솔이라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희 아드님의 가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분은 장명소에서 받아들이신 이름이지만 나라를 거스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가 학창시절 스승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똑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는 그 서류를 받아오신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괜히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셨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입원한 병원에서도 휴대폰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수긍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찾아보니 보험증서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찾아오신 모양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어떻게 불려야 할지, 제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말이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그분을 왜 낳으셨는지, 왜 버리셨는지라도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놓고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었죠. 그러나 그분은 의연하게 눈을 감고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모 없이 자라느라 배움도 짧았고 어릴 적부터 연탄 공장에서 일했어요. 상사분들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기에 제 마음이 몰라볼 만큼 변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 저희 가족들은 모두 주목을 쏟으며 그분의 이야기를 청취했죠.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걸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남자 직원 한 명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그래서 덧붙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니까 아이 소식을 알리면 함께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놀랐어요. 그 남자가 당황했다면서 이미 가정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결국 제가 점점 살이 찌고 일이 힘들어져서 결국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아이가 태어난 후 연락이 끊겼고 일도 그만뒀거든요. 1년 넘게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정말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사장님을 떠올렸어요. 그분은 큰 연탄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봉사적인 일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우연하게도 우리 마을에서 아드님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라도 되니까 아이를 사다 두시고 선뜻 키워주셨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추운 겨울, 돈이 없어서 거의 기저귀 한 장만 입힌 채로 아이를 그 분집 문 앞에 두고 왔어요. 철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 손에서 우리 민우가 컸으면 결국 고생만 죽어라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부잣집에 간 덕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끼며 말을 하는데 저희 가족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저만 홀로 친모의 손을 얼어만지면서 닦지도 못하는 눈물을 닦아 들렸어요. 친모는 그 이후에도 쭉 살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 청소도 하고 저녁에는 호프집 주방일도 하고 하이를 두세 탕치 뛰면서 돈을 모아서 보험비를 내고 적금을 붓고
정말 달동네 달방에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민호를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고생해서 20년을 돈을 모았는데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민호를 당당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너무 잠도 안 자고 고생을 한 탓인 건지 몸이 단망가져서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꼴로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또 모아온 돈은 치워주고 싶은 마음에 그날 그렇게 그 집을 찾아가 봤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사도 안 가시고 그 낡은 명패 그대로 달려있는 집 보고 안심을 했지요. 며느님에게 보험증서와 통장을 지어주고 저는 가입해둔 실비보험으로 다가 병원비 연명하면서 요양병원에 들어되었어요. 투병을 한 지도 벌써 몇 년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암이 전신에 퍼져 매일을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밥도 못 먹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만 드는데 언제나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주는 내 모습을 보며 덩달아 눈물이 흐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이렇게 많이 걱정하던 가족 상황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학비를 위해 통장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제 학비와 결혼 자금은 제가 스스로 모아보려고요. 엄마를 괴롭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버려지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께서는 어떤 고통도 주지 않으셨기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솔이가 인사를 하면 엄마는 눈물을 흘렸죠. 돈은 걱정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할 때인 것을 깨닫고 시간이 되면 한솔이를 데리고 친모를 보러 가려고 해요. 소리는 여전히 친모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얌전했던 이유도 알게 됐어요. 한솔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갈 수 없으니 집에서 부업 부렸는데 한솔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도 무시를 하고 울어도 부업하느라 바빠서 못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생들을 부려봐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한솔이는 그때부터 혼자 놀거리를 찾아서 얌전하게 부업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친모는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했고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솔이도 매번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흘렀던 어느 날 우리는 친모가 준 통장 2개를 해약해서 급한 불은 모두 끄게 되었어요. 고마울 뿐이었는데 급하게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모가 임종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금 바로 올 수 있냐고 저랑 남편 한솔이는 급하게 요양병원으로 찾아갔고 숨이 쉬기 어려운 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모의 손을 꼭꼭 잡았어요. 한솔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제가 장가 잘 보내고 손주도 눈에 담아 둘게요. 천국에 가면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한솔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갈게요. 편히 눈을 감으세요. 친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으려는 한솔이가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참 엄마에게 감사해. 엄마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나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는 안 가지고 엄마 편히 하늘로 가서 내가 부러웠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내게 그림을 다 그려준 후 눈을 떴어. 그때 엄마를 향해 미안해, 고마워하며 말했어. 그 말에 엄마가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빠졌어.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 같아 기뻤어.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장례를 치렀지만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때 나는 어떻게 돈만 벌고 지냈으면서 아무 친구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예상치 못한 큰 보험금을 받았어.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5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어. 그러고 병원에서 친모의 달방을 정리하다가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됐어.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했던 친모는 산모수첩에 어릴 때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친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놓고 있었어. 한솔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미 흔한 시기였으므로 말이에요. 그런 이름과 출생 날짜가 적혀있는 수첩으로부터 우리는 친부의 존재를 알았고 그 후로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그를 찾아냈어요. 끝내 한솔이는 여전히 행복하게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데 그녀는 중소기업에서 부장까지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중 친모는 고된 삶을 끝내야만 했는데 한솔이는 분노하고 우리도 분노했습니다. 그 쓸쓸한 삶을 떠난 친모의 아픔과 가없이 살아온 한솔이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급히 한솔이의 친부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녀에겐 친부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아들이라 주장하며 사기를 치려 하더군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명예훼손 소송해버릴 거다 라며 친부는 끝까지 부정했고 결국은 친부의 가족들과 만나 한솔이의 실존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덧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열하는 까닭은 친부가 뻔뻔하게 부인하고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받을지도 모를 상처를 묻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한마디 사죄만 해줘도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친모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추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 한솔이의 존재조차도 부정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친부의 가족들은 충격적으로 20대 후반에 해묵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며 받았습니다. 정말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친부의 본처는 친부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하다는 연락을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친부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식임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친부는 돈을 많이 뜯긴 뒤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한 친부는 우리 집에 나타나 난리를 벌였는데 왜 내 인생을 흔드냐고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리고 살려고 생각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친부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이후 친부는 회사에서 소문이 나 기업을 퇴사했습니다. 한솔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기도 했지만 한솔이는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받은 3천만 원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쓸 인생을 나눈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제안했더니 남편은 이해가 안 되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 남편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무역 사업을 통해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많이 번 돈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벌어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난 여자와 결혼하여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들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솔이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부모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는데 감사합니다. 몇 년 후엔 한솔이 친모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과거의 약속을 지키고자 더 열심히 살면서 우리 손주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